그래서 어쨌든 초반에 있는 애들은 이제 실력이 되는 애들이 넣는 거니까 그 인원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 가야 한꺼번에 넣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마지막은 저희가 볼 수 없어요.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컷을 잡나요? 그거는 그 진학사의 표본 분석을 해야 돼요. 진학사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의 그 추세, 그 점수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선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분석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이따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입시는 사실 고려할 요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고 중간에 변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추이를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작년 걸도 같이 알아야만 의미가 있지 올해 것만 알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심리와 그런 추이들을 하여튼 볼 수 있는 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일단은 입시가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는 저랑 이제 같이 하시고 계시는 그 수학과 쌤인데 이분이 데이터에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저랑 같이 이제 같이 배치표도 하나 만들거든요. 그것도 따로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저희는 이제 그 하여튼 대학별 한산 점수에 따른 석차를 다 계산하거든요. 완벽하게. 하여튼 그걸 좀 이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뭐 입시라는 게 지금 어쨌든 이 혼돈과 이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헤쳐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기준이 되긴 해야 되는데 요거는 보통 작년의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올해 수능 데이터. 근데 이거는 이미 상수값으로 고정된 거예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이 데이터를 일단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를 반영해야 이게 살아있는 이 움직임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 트렌드라는 건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성향도 있지만 또 그 배치표를 만드는 그 입시학원들의 배치 컷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작년과 완전히 동일하게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게 또 변합니다. 또 변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작년 걸 반영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건 작년에 빵꾸 난 데는 어떻게 돼요? 배치컷이 조금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에서 배치표 거기 넣으면 보통 뭐가 뜨나요? 안정이 뜨겠죠. 그러면 대부분이 안정 뜨기 때문에 폭발합니다. 배치표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걸 많이 반영한 배치표가 있고 또 작년 걸 반영 안 하고 3개년의 평균치를 반영한 배치표가 있고 뭐 5년치를 반영한 배치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치표별로 왜 점수가 다르냐면 그 배치표가 데이터를 다른 걸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만약에 뭐 서강대 뭐 경제학과 있으면 서강대 경제학과의 배치표는 하나죠. 그건 대학에서 다 발표하거든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다 컷이 있어요. 데이터는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왜 컷이 달라지냐면 그거를 내가 1년치를 반영할 거냐 작년 거를 더 반영할 거냐 뭐 3년치를 반영할 거냐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러니까 몇 년치를 반영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낮아서 빵꾸 난 데는 컷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안정이 많이 뜨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요. 그런 폭발이 가요. 대신 작년도에 높게 잡힌 과 있죠. 생각보다 높게 잡힌 과는 컷이 높기 때문에 내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쫄죠? 떨어지겠다. 그럼 다 도망가요. 그과는 빵꾸. 그러면 또 내년에 그과는 폭발해요. 그러니까 폭발과 빵꾸가 반복된. 물론 또 배치표가 저번에 낮게 잡힌 걸 이번에 수중에서 높게 잡아버리면 또 빵꾸 안 나요. 그거 폭발 아니냐. 오히려 빵꾸가 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또 배치표를 어떻게 배치 하는 그 입시센터에서 어떻게 잡냐가 또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입시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이게 불안으로 뜬다고 다 불안한 게 아니라 얘는 컷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낮게 잡혀 있어서 높게 잡혀 있어서 내가 불안한 거면 오히려 과감히 지원해요. 근데 어떤 과를 넣었는데 안정이 뜨는데 그 안정이 진짜 안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작년에 워낙 컷이 낮아졌으니까 이 배치표에서 컷을 너무 낮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과는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배치표에서 어떻게 잘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폭발과 이게 어쨌든 이 빵꾸가 나는 건데 그걸 또 진학사를 보고 뭐 여러 배치표들을 다 같이 참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그런 안정이 진짜 안정이 되는지 불안한 안정인지 그리고 이 불안이 진짜 불안인지 가짜 불안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좀 쉽진 않아요. 어머니들이 데이터 보고
왜냐하면 그 이전의 추세를 알아야 되고 컷의 변화를 느낌으로 알아야 되는 걸 아이들이 어떻게 몰릴지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의 심리와 작년, 재작년의 어떤 컷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결합되어서 올해 입시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하고 트렌드를 같이 분석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어느 과가 불안하지만 뚫릴 수 있겠다. 어느 과는 안정이지만 불안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죠. 그래야 진짜 안정은 안정을 찾아야 되고 또 도전하는 건 진짜 도전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원서가 조금 완성도가 높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추이를 조금 분석을 해서 제가 데이터를 이제 작년 걸 조금 보여드릴까요? 요게 이제 그 교차 지원이 왜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국어 그다음에 이 국가가 국나가 이런 거 아시죠? 예전에 가영 나영 있을 때 이때 문이과 분리돼 있었어요. 요때 이제 어쨌든 수능 봤던 게 재작년이고 요게 작년 수능 작년이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 수능. 그래서 어쨌든 요런 이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기는 여기서 선택 과목에 따라 적은군요. 여기 미적분, 기하랑 그리고 과학 그리고 국어, 학통, 사회를 이제 적은 건데 요 둘의 인원수 차이 편점별로. 그러면 대부분 뭐가 높냐면 이 차이 인원이 이만큼인데 요 인원에서 여기 국가사 이게 이제 소위 문과라고 그래요. 학통. 문과 애들 여기에서 이걸 더하면 이과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높은 편점에서 얘네들이 훨씬 많은 거죠. 이과 애들이 훨씬 많이 이제 어쨌든 수학이 국어도 그렇고 국어도 사실 요즘 이과가 더 잘합니다.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점수 변화 나타나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건 재작년 거는 문과가 높게 나왔어요. 이 상위권에서. 왜냐하면 수학을 같이 안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과끼리 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에 표점을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작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서강대에서 이과 침공이 있었어요. 문과 애들이 이과로 들어요.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학을 따로 보니까 사실 이과 애들 수학을 훨씬 잘하는 데서 불구하고 이때는 그럼 표점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럼 문과도 높게 나와요. 1등급 아이들 비율이 문과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작년부터 문이과 통합되면서 이게 이제 엄청 벌어진 거죠, 차이가. 그래서 미적분을 하는 대부분의 과탐을 하는 이과 애들이 다 상위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문과 침공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대학 순위로 조금 보면 점수대별로 또 얘가 이제 이쪽에 이제 있는 애들이고 뭐 서울대 인문자연 이렇게 있는데 뭐 연고대 서성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이 서성한 자연을 넣을 수 있는 애들이 연고대 인문보다는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대학을 한번 높여볼까 하면 연고 인문을 넣으면 붙어요. 서성한과는 자연 애들이 대부분 여기 있으니까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다 교차 지원해서 넘어갔어요. 대학을 높이고자 하죠. 그래서 교차 지원이 완전 대폭발했었죠. 근데 그렇게 가면 또 어디를 가느냐? 모든 과를 가는 게 아니라 대체로 경영 경제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엔 경영 경제에 거의 빵꾸가 났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도 경영 경제에는 빵꾸가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과 애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과들은 문과 애들이 쫄아서 못 넣지만 쫄아서 못 넣으면 원래 빵꾸 나는 거거든요. 근데 쫄지만 이과 애들은 넣으면 되니까 쫄지 않는다. 그래서 빵꾸는 다른 데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추이들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문과 침공이 올해도 사실은 계속될 것 같아요. 물론 올해 조금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문과로 이제 넘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이 이제 훨씬 더 잘하는 1등급 비율이 훨씬 이과 애들이 많으니까 같이 보니까 그리고 과탐의 변환 그러니까 과탐이 작년에 더 어렵거든요. 올해는 똑같아지지만 거의 사탐이랑 그러니까 과탐의 어쨌든 변환 표준 점수를 되게 유리하게 줬었어요. 그러니까 과탐이랑 수학 때문에 많이 넘어왔었어요. 훨씬 점수가 남으니까. 근데 올해는 과탐, 사탐이 비슷해졌어요. 이건 평가원의 의도인데 비슷하게 되고 수학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원래 잘하는 거니까. 실력까지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학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넘어오게 할 거다. 근데 작년보다는 조금 약화되지 않겠나. 과탐이 사탐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들도 변표를 그리고 사과탐만 또 이 UVD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변표라는 게 있거든요. 변환 표준 점수로 사실 봐야 돼요. 그래서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또 사회에 유리하게 주면 또 과학에는 못 넘어오는데 그게 작년에 성균관대였는데 성균관대는
변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이 문과 침공 막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올해도 여전히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수학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경향이, 그리고 의향을 조사해 보니까 2023학년 조사한 건데 실제로 교차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하려면 하겠다는 애들 많죠. 그래서 의향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올해 일단 수능을 조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을 분석하면 이제 이 추이가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능 뭐 이론들은 거의 작년과 뭐 크게 차이는 없죠. 약간 줄었죠, 약간. 대신 뭐 여기 뭐 정시 모집 인원은 보면 줄긴 했는데 줄었어요, 정시 모집 인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요 대학은 어쨌든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2월 인원을 봐야 되는 건 알고 있죠. 그럼 2월 인원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되나요? 사실은 선생님 국어가 쉬워졌으니까 국어에서 1등급 숫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국어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그럼 상대평가 1등급 비율은 몇 프로? 4%. 그럼 전체 인원수가 별 차이가 없는데 50만에 4%면 그 4%나, 그러니까 작년에 국어 4%나 지금 4%나 인원이 거의 동일하죠. 근데 점수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복된 애들이 있다는 거지, 중복된 애들이 많다는 거지, 작년 인원수나 올해 인원수나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정확하게 4%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가 낮아졌기 때문에 뭐 이게 인원수, 국어 1등급 숫자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인원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그 4%라는 건 거의 고정된 숫자예요. 전체 인원이 변동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국어는 대신 동점자가 많은 거예요. 동점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신 절대평가는 영어는 어떻게 돼요? 1등급 숫자가 작년에 6%고 재작년에는 12%였어요. 12%에서 6%를 주니까 전체 인원수가 같다면 2배 된 거예요. 절반 된 거예요, 절반. 그리고 올해는 7%거든요. 1등급이. 근데 좀 는 것 같은데, 근데 1등급만 보시면 안 돼요. 1, 2, 3등급 다 봐야 돼요. 그게 다 그 2월 인원은 수능 최저 등급 보는 건데, 수능 최저 등급 보통 1, 2, 3등급 안에 이제 의미가 좀 있어서 1, 2, 3등급 전체로 보면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보다. 영어가 사실은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2월 인원이 더 발생할 거예요. 영어를 더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2월 인원이 더 늘어날 거니까 올해 주요 대학의 이 모집 인원은 오히려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인원수는 줄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넣을 주요 대학은 인원이 올해 늘었다.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선택 과목도 이제 있는데 이 선택 과목별 어쨌든 이 차이를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미적분이 역시 이게 늘었죠. 이건 는 것도 좀 보셔야 될 게, 문과 학생들 중에도 미적분 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요. 나 불리함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불리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국어에서는 엄매를 선택하고. 그래서 엄매랑 미적분에 대한 숫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점수를 높이려고 하는 친구들의 노력이 가능된 결과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국어 표점 보면 국어는 어쨌든 영향력이 준 건 맞아요. 왜냐하면 1등급 숫자는 항상 거의 비슷해요. 전체 인원만 동일하다는 퍼센트로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대신 동점자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같은 대학을 넣었을 때 국어 동점자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뭐 가지고 그러면 나눠지나요? 수학이 돼요. 그래서 수학의 영향력이 커진 거지, 국어의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숫자는 퍼센트로 결정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점자가 국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수학에서 변별력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사탐이랑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뭐 수학은 어쨌든 작년보다 최고점이 잠깐 떨어졌지만 그건 최고 난도 문제가 없어져서 그래요. 근데 중상위권 아니라 중상난도의 문제들은 훨씬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건 아니에요, 작년보다 완전히. 그래서 어느 정도 분포는, 그러니까 표점 분포는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작년하고. 수학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상위권 아니라 중상난도의 문제들은 훨씬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건 아니에요, 작년보다 완전히. 그래서 어느 정도 분포는, 그러니까 표점 분포는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작년하고. 수학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어는 이렇게 이제, 영어도 사실은 뭐 어쨌든 7%, 그리고 특히 3등급까지 보면 오히려 줄었죠. 48%로 50
53%인데 3등급까지가 48%로 준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1등급은 인원이 늘었지만 3등급까지 비율 보면 인원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2월 인원이 더 증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탐구는 이제 과탐이랑 사탐이 있는데, 이거 두 개도 보면 과탐은 이제 작년하고 좀 많이 비슷한데 약간 올랐죠, 표점이. 그리고 사탐은 확 올랐죠. 그래서 사탐을 어렵게 내가지고 사탐과 과탐의 균형을 맞춘 거죠, 올해는. 그래서 이 변환 표준, 근데 이것만으로 보면 안 되고 변환 표준 점수를 꼭 보셔야 됩니다. 변환 표준 점수 100분위로 보는 건데, 거기에 의해서 사과탄 점수가 결정이 되는 거지, 이 표점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물론 서울대는 이 표점으로 결정됩니다. 서울대는 이 표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대는 이 표점 높은 게 유리한 거죠. 상위권으로 갈수록 표점을 많이 쓰고 하위권으로 갈수록 100분위를 많이 써요. 이유가 뭐예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변별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표점은 원래 200명을 가정하고 만든 거예요. 200점을 가정하고 200점. 총점 200점을 가정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훨씬 분포도가 넓게 분포돼요. 물론 200점까지 가진 않지만. 그러니까 뭐 147점이면 147개의 분류가 있는 거고, 100분위는 10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학생을 100개로 분류하느냐 147개로 분류하느냐인데, 상위권으로 갈수록 변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추세를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표점으로만 계산하고, 그리고 연고대는 표점 100분위 합치고, 사과탐에는 100분위 들어오니까. 그리고 낮은 대학 가면 거의 100분위로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그 작년에 교차했을 때 교차 지원이 붙은 비율, 그리고 여기 수석이 문과가 뭐 합격된 비율이고, 그리고 교차 지원한 친구들의 합격률이에요. 교차 지원한 친구들 성공률이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차 지원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커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위권일수록 그 어쨌든 뭐 수학 쪽의 점수가 어쨌든 미적분을 선택해서 표점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차 지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높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작년에 나타났었고, 그리고 뭐 여기도 뭐 보면 뭐 어떤 그 또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교차 지원의 어떤 성공률이 높아지고 거기가 더 많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올해도 이게 조금 비슷하게 어쨌든 유지는 될 건데, 작년보다는 약간 완화되는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문과 애들이 사실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갈 데 없어요. 경영경제든지 이과 애들은 다 뺏기고, 그럼 낮은 학과를 넣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보면, 근데 문과 애들이 불리한 건 사실은 문과라서 불리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 말이지만 공부를 못해요. 이과 애들이 점수 자체가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과 애들이 문과로 넘어왔는데 문과과들의 컷이 더 낮아졌어요.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문과가 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과 선택하는 아이들은 수학을 못해서 선택한 거지, 문과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닌 게 많다는 거죠. 사실 공부를 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장점은 뭐냐면, 그러면 문과의 중하위권 학과들의 컷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그래서 그래서 문과를 선택해도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크게 불리함은 없어요. 내가 경영경제 가거나 뭐 다른 하여튼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면 문과로 가도 문과 하위권 학과로 대학을 높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컷이 점점 낮아지니까. 전반적으로 다 낮아지고 있어요, 문과. 그러니까 컷이 낮아지는 속도에 비해서 나의 실력은 유지만 돼도 더 높은 데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어떤 뭐 문과과, 그리고 요것도 이제 뭐냐면 예상보다 이게 높아진 거지, 어쨌든 이 원래 문과과들의 이 컷이 떨어지는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하여튼 여기 이제 서울대도 보면,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수학의 이 퍼센트들을 보면, 요 학과들이 이게 인문계 학과들인데, 대부분 수학 백분위가 문과는 다 컷이 낮아졌어요, 합격자들이. 대신 이과는 오히려 더 빡세졌어요. 왜냐하면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수학이 문과랑 같이 보니까 표점이 높게 나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과는 컷이 올라갔다고 보셔야 돼요. 계속 조금씩. 작년 특히. 그리고 문과는 컷은 떨어집니다. 들어갈 수 있는 합격 선은. 대신 문과 애들이
더 못하니까 점점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과에서 넘어온 애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컷은 문과는 떨어지고 우리 이과는 좀 올라와. 그런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하여대는 특히 그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낮아가지고, 그래서 문과 여학생들 중에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이하여대를 좀 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하여대는 보면 특히 더 점수가 확 떨어졌어요. 그게 92% 수학 100분위를 봤던 친구들이 여기 평균이 84%로 떨어진 건 너무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이제 수학 반응 비율이 낮은 데다가 또 여대니까 여자 친구들이 아무래도 남자 친구보다는 국어를 더 잘하지 수학을 더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이대가 이렇게 해서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이대를 좀 노리면 이런 수능의 어떤 변화를 보고 조금 하면 그래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변화 표준 점수 이제 작년에 서강대 성균관대 보면 이과 애들이 많이 넘어온 데가 서강대거든요. 서강대는 수학 반응 비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도 이게 지속될지는 봐야 돼. 이게 변화 표준 점수를 잘 봐야 되는 대학은 사실 서강대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균관대도 여전히 이게 유지가 될지. 성균관대는 우리 문과를 더 높게 냈거든요, 점수를.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 100분이 100인데 과탐은 68점을 주고 사탐을 69.5를 줘서 이게 성균관대 문과거든요. 근데 서강대는 변표를 발표했는데 같은 100분인데 과탐이 71이고 사탐이 66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그냥 사탐 과탐의 표점만 보시면 안 되고 반영하는 형태가 서울대 빼고 연고대 뭐 밑에 대학들은 전부 다 100분이 변한 표준 점수로 발표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봐야 이게 나와야 정확한 환산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직 변표가 발표 안 된 대학들에 대한 상담은 사실은 뭐 받으셔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담은 변표 내가 원하는 대학의 변표가 발표되고 나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올해 또 이게 지속될지 안 될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과애들이 얼마나 넘어올지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이를 좀 봐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 변화 안에 이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위기도 있지만 그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시 모집위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라 넘어가고, 그래서 이 분별 어쨌든 인원도 보면 작년하고 보면 이 증감이 중요하죠. 증감. 그래서 작년에 서울대가 지금 많이 늘어요. 그럼 서울대가 이게 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대 나학원의 인원이 늘었다. 지금 또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모르실 텐데 서울대가 늘면 연고대의 충원율이 높아져요. 추합이 늘어요. 왜냐면 걔네들 어디로 빠지니까? 서울대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연고대 상위권학과에 이 추합이 더 돌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셔요. 작년보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경쟁자도 같이 분석하고 까마다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상위권 학과만 그렇지 또 하위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하위권인데 막 작년에 서울대 늘었다 해가지고 또 막 충원 더 넣으니까 야 막 칠러 이러면 안 돼요. 상위권 학과에서 빠지는 거지 하위권 학과는 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과도 봐야 되고 대학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 있는 가군 대학만 보면 안 되고 나군도 봐야 되고 걔가 다군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다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봐야 돼. 이게 어떻게 움직이니까 얘가 늘면 이렇게 차곡차곡 움직여서 여기에 빵꾸가 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몰리게끔 막 폭발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조금 보셔야 입시라는 게 좀 제대로 대응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좀 보셔야 돼요. 서울대가 좀 늘었고, 하여튼 뭐 성균관대, 한양대는 늘었는데 연고대는 좀 줄었죠. 그래서 올해는 원래 이 정원이 준 이유는 뭐냐면 인구 변화를 보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네요. 고3 학생들 숫자가 감소했는데, 근데 올해는 그 응시한 그 인원이랑 수능 본 인원은 별로 안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재수생이 늘어나죠. 근데 재수는 왜 올해 많을까요? 작년에는 재작년 시험과 수능이 달라졌어요. 작년부터 통합 수능이 있으니까 애들이 쫄아서 재수를 못한 거예요. 시험이 달라지니까. 근데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기가 편한 거죠. 그리고 더 잘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으니까, 특히 문과 침공이 있으니까 문과에 열받고, 이과 애들도 문과 침공 해가지고 내가 문과까지 갔는데 수업 들으면 뭐야 이건 나한테 안 맞아 해서 엄청난 애들이 재수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과 침공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교차 지원 때문에 재수생이 앞으로 더 늘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에는
왜냐면 과가 안 맞으니까 내가 수학이나 아니고 과학만 하는 애들이 문과 쪽들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대학들도 지금 난리 났어요. 사실은 대학들도 애들 나가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갈수록 전공 적합성에 좀 맞는 친구들을 뽑자라는 추세가 앞으로는 더 강화될 거고, 서울대에서는 내신 반영을 사실은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예요. 그건 뭐냐면 양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점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평가가 될 거라는 건 전공 적합성에 맞는 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교차 지원이 줄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변화를 파악하려면 뭐부터 봐야 되냐면 그 정시 모집 요강 보셔야 되는데, 모집 요강 보면 머리가 아프죠. 안 그래도 책 보면 머리 아프고 막 노안 때문에 안 보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그 정시 모집 요강은 첫 번째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가지만. 첫 번째는 모집군이 내가 가학원에 여전히 있는지, 나학원으로 갔는지, 타학원으로 갔는지, 그게 이제 다른 비교해야 되는 대학들, 이게 추합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디로 빠져나갈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분별 이동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원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럼 인원 감소 증가에 따라 가지고 다른 분도 같이 보셔야 돼요. 걔가 이쪽으로 더 뭐 어쨌든 더 나갈 수도 있는지 어떻게 그 이동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각각의 대학의 반영 비율. 여러분들 매달 조사하시는 이걸 많이 조사하시더라고요. 반영 비율 요구하시면 되고, 반영 비율이 또 바뀐 대학들이 있어요. 외대, 뭐 성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어떤 또 내용이 있을까? 이게 지금 이 국수 영탐인데, 영어를 외대가 오히려 반영 비율을 20%에서 15% 줄였어요. 외대인데. 그걸 수학을 늘린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자연계 애들이 넘을 수 있고, 그리고 수학성도 높은 애들이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조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경희대 나학원의 뭐 인원이 바뀌거나 뭐 서울대학과 나학원의 인원이 바뀌었을 때 다른 군도 같이 보셔라. 그걸 이제 유동적으로 파악을 하면 그래도 이게 전 입시 이 전형 요강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요강을 보는 의미가 있고, 그냥 단순히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군별 요거는 조금 많이 선생님은 다 알고는 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여기 연세대가 점수폭이 이렇게 넓어졌다는 거. 고대 갈 애들이, 그러니까 연대 갈 애들이 고대로 다 몰렸다는 거죠. 영어 때문에. 영어 반응 비율.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이 크고, 그다음 이과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의예가 중요하니까 이 노란색이 의예과입니다. 그래서 의예과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그 다음 서울대가 있고. 그리고 그 상담하실 때 제발 그 우리 아이 뭐 등급이 1, 2, 3이에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전 하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1등급이 안에 점수가 몇 개가 있을까요? 정말 많죠. 표점만 해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급 가지고 물어보시거나, 그리고 사실은 100분이나 표점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학과를 못 정해요, 학과는. 그래서 그것도 보면 그 어느 정도 그 점수 동점대가 많아요. 국어가 특히 이제 동점대가 많을 텐데, 하여튼 그 동점대도 많고 또 대학별 환산 점수로 바꿔서 점수가 달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대학별 환산 점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학생 AB가 있는데, 이 합계를 보면 표점합이 얘가 374, 376으로 얘가 높아요. 높은데 이걸 이하여대 어쨌든 이 반영 비율에 따라서 어쨌든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오히려 높게 나와요. 경희대 이제 여기도 보면 어쨌든 요 두 학생을 또 비교해보면 경희대는 또 얘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대학을 봤을 때 반영 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의 어떤 물리를, 그래서 환산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환산 점수가 제대로 나오려면 변표가 발표돼야 돼요. 그래서 변표 발표된 뒤에 환산 점수로 봐야 되고, 그 환산 점수로 또 본다 하더라도
배치표가 높게 잡혔는지 낮게 잡혔는지를 알아야 또 비교가 돼요. 그냥 배치표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배치표가 또 높게 잡힌 배치표인지 낮게 잡힌 배치표인지 추이를 파악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반산 점수가 몇 점이라서 이게 안정이면 진짜 안정이 되는 건지, 불안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불안인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정시 지원 전략을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략의 기본 방향을 좀 설정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나의 인생을 좀 설계하고 오세요. 제발 그 상담받을 때, 쌤 저는 그냥 3개 찍어주세요. 야, 너 무슨 과에 갈 거니?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쌤 그냥 대학, 제가 제일 잘 갈 수 있는 대학으로 찍어주세요. 과도 그렇고. 그러면 상담이 안 돼요. 그럼 여기 어떠니 이러면, 아 쌤 그게 애들 몰리지 않을까요? 야 그럼 여기로 갈까? 아 쌤 거기 가면 너무 대학이 안 좋잖아요. 야 그럼 올릴까? 그럼 쌤 애들 몰리잖아요. 뭐가 없어요. 하다 보면 계속 돌아가요. 그럼 상담이 끝이 안 나요.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힘든 상담이고 걔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느 학과를 내가 갈 건지, 뭐 의대를 갈 건지, 아니면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빅데이터 뭐 처리하는 이런 데로 갈 건지 좀 진로가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럼 그런 학과들 중에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제 변화 표준, 환산 점수를 또 좀 계산해보고 그냥 표준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어떤 구체적인 좀 작업들이 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목표를 조금 설정해서 와야 되고, 진로. 그리고 지원 전략을 이거 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재수까지 내가 감안한 전략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올해는 꼭 가야 된다, 재수 못하겠다. 그러면 안정을 3개 다 넣을 수도 있고, 뭐 소신한 게 안정 2개, 아니면 내가 재수하겠다, 상향 3개 쓰자 그냥. 쌤 전 그냥 지르고 끝낼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좀 몇 개를 어떻게 정할 건지를 결정을 한 뒤에 진로도 결정돼 있고, 이것도 결정되면 이제 오셔가지고 대학교의 전형을 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반영 비율이라든지 군별로 또 어떻게 이동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까 분석했던 거,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환산점을 반드시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배치표를 보는데 배치표의 그 컷이 또 환산된 그 컷이 높게 설정되는지 낮게 설정되는지 봐야 되고, 그런 걸 같이 비교해보고, 또 작년에 이제 경쟁률하고 뭐 충원율 그런 입결 성적 이런 걸 좀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률과 충원율 이거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넣을 때는 요걸 이제 보고 넣는 건데, 경쟁률보다는 충원율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 그 충원율이라는 게 이제 그 어쨌든 걔가 어디로 빠져나갈지 다른 경쟁자들이 잘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입시가 거의 이제 마무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4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별로 이제 조금 살펴보면, 고려대학교는 컴퓨터학과가 인문계 모집이 따로 있었는데 이걸 폐지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은 이거 왜 일어날까요? 이거는 원래 컴퓨터학과가 옛날에 한 뭐 7, 8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학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컴퓨터 그냥 게임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안 보냈어요. 근데 요새는 컴퓨터가 진짜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인기가 없던 학과여가지고 문과도 같이 뽑아야 컷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컷을 유지하려면 이과에서만 뽑으면 이과 애들 높은 애들은 안 올 수 있으니까 문과 애들 받는 거죠. 컷이 좀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컴퓨터 엄청 많이 하는. 그러면 문과 애들 괜히 받을 필요 없죠. 이과 애들만 받는 거고, 이과 애들 공부 신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군별 변화도 그래요. 가군에 있다가 나군에 움직일 수 있고, 나군에 있다가 가군에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학과가 인기가 있어져서 컷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는 뭐 가군도 뽑고 나군도 뽑는다면 가군의 성균관대는 어떤 과들이에요? 가나군 둘 다 뽑는데, 가군의 성균관대는 어떤 과들이냐면 나군 서울대를 넣은 애들이 차후 떨어졌을 때 차후체로 갈 수 있는 상위권 학과가 가군이에요. 왜냐하면 서울대에 떨어진 애들을 연고대만 먹는 게 아니라 연고대랑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학과는 성대에서 가군에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높은 학과를 넣는 걔네들이니까 높아지는 학과들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군의 성대에 있는 낮은 학과 중에 일부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높아지면 걔를 또 가군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야 높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군별 변화라는 게 군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야, 여기는 이거 떨어진 애들을 받아먹는 거구나. 여기는 또 여기 떨어진 애들 받아먹는. 근데 그걸 왜 파악을 또 같이 해야 되냐면
걔네들이 나중에 이제 추합에 영향을 주거든요. 나의 학과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면 조금 더 이제 빈 곳이나 몰릴 곳을 좀 파악하기 쉽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보면 안 되고, 컴퓨터학과에 이제 자연계열을 더 뽑는다면 인문계열이 있었을 때보다도 고대가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어쨌든 뭐 인문계열이 전체적으로 응시자가 만약에 줄었다면 더 빡세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대 쓰고 나학운의 성대 뭐 쓴 아이들 중에 나학운 성대에는 또 추합이 또 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걸 좀 유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는 아까 얘기했던 내신, 그리고 지역균형 때문에 인원 늘었고, 내신을 반영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뭐, 이거는 뭐, 내신이니까. 그리고 연세대 이런, 그러니까 첨단 학과들이 지금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이 또 신설, 이거는 대체로 컷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또 걔네들이 또 어떻게 이동하는지 또 잘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어쨌든 높아질 거고. 그래서 서울대 이제 여기를 보면, 어쨌든 이런 변화 사항들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가 나학원에 서울대를 넣는다 이러면, 서울대만 반드시 고려할 게 아니라 요 대학들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넣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거고, 뭐 경쟁자 분석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꼭 서울대 말고 또 다른 데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 갈 정도 실력이면, 뭐 의예과를 갈 수 있으니까, 문과도 갈 수 있는 의예과들을 좀 조사해보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선택지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하여대 의대나 뭐 원광대 지혜나 이런데 사실 이과 애들이 더 많이 와요. 이하여대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과가 정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인문과 쌤 자연의 차이는 뭔가 이하여대 의대는 차이는 뭐냐면 반영 비율만 다른 거예요. 과탐 선택자 애들은 다 넣을 수 있는데, 문과 쪽으로 넣을 수, 이과 쪽으로 넣을 수 있는데, 반영 비율만 문과식으로 할 거냐, 이과식으로 할 거냐의 차이라서, 이쪽도 거의 다 이과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원래 성적이 높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문과도 이렇게 의대를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그리고 요런 또 의대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어쨌든 뭐 영어 반영 비율이나 뭐 이런 국수탄 반영 비율들을 이제 보시고 나한테 좀 더 유리한 데를 찾으면 되겠죠. 요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서 내가 넣을 수 있는 어쨌든 그 나학원에 대한 조사가 끝났으면, 이게 내가 조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원서를 넣을 때, 내가 뭐 서울대 넣는다 그러면, 서울대 그 과들하고, 의대랑 같이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문과면. 그렇게 비교해서 나학원을 정하고, 나학원 정했으면 이제 가학원을 어떻게 넣을지, 또 이런 반영 비율과 뭐 이런 추세들을 보는데, 요거는 이제 다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학원에 서울대 넣은 아이들의 44.9%가 연대를 지원했고, 21.7%가 이제 고려대를 지원했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학원까지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면 원서 넣을 때 가나다군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조금 양이 많아서 변화들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서울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화됐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연대는 이제 한번 보면, 연대랑 어쨌든 고대를 많이 비교해요. 연대는 이제 고대랑 같이 나오니까 친구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국어 수학 문과는 여기 반영 비율이 높고, 고려대는 이제 어쨌든 탐구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또 영어도 보면 문과에서는 이 정도 이제 점수 극한 차이입니다. 차이. 감점이 되는 어쨌든 요소니까.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연고대 이 감점의 이 내용들이 조금 다른데, 이게 인문계랑 자연계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문과가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래서 또 하여튼 연대 넣었던 친구들이 다른 데는 어디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고 나중에 제 여기 오늘 제가 나눠드린 요거 있죠. 뭐 여기에 보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 그 QR 코드 나중에 찍으시면 제 카카오 채널이 나와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에 제가 요 자료를 좀 올려놓고, 요거는 설명하면 한참 길어져서 그냥 이런 대학별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연대는 뭐 디스플레이 이런 학과들이 많아져가지고 새로운 학과들이 뭐 생긴 것도 있고, 고대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동차 이런 것들은 좀 넘겨봐야겠다. 요거는 제가 그 카카오 채널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주요 대학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중경의 10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하여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제가 카카오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차세대 학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특이한 건 카이스트에서 보면 여기도 이제 어쨌든 반도체에 관련된 학과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 하나답은 외로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보고 이걸 넣어본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지원을 할 때 이 타임라인을 제가 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표준 점수 발표되기 전이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발표가 될 건데, 그 변환 점수가 어쨌든 나와야 환산 점수가 정확하게 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럼 2월 인원은 28일 이제 넘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오면 또 정원 숫자가 바뀌는 거니까 그것도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원서 접수 기간 때 이제 경쟁자 분석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점수들이 있지만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환산 점수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수능 이 성적표 나왔을 때 보셔야 될 건, 그래도 표준 점수 100분위가 중요한데 어쨌든 뭐 이런 환산 점수에 따라 가지고 학불이 사실 결정되는 거지 표점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사실은 다 계산해야 돼요. 근데 어느 사이트에서도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그러니까 계산은 다 해주는데, 그러면 환산 점수가 나왔을 때 점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대학별로 비교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니까. 또 A 대학 기준으로는 얘가 660점인데 B 대학 기준으로는 뭐 여기가 700점이야. 그러면 A 대학이 유리한 건가요? B 대학이 유리한 건가요? 환산 점수가. 모르죠. 몰라요. 왜냐하면 나의 상대방이 얼마나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수라는 것도 한 명의 점수를 알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알려면 나랑 경쟁하는 경쟁자들의 점수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점수표가 어떻게 돼야 되면 서울대학의 1등부터 뭐 50만 명까지, 연세대학의 1등부터 50만, 물론 50만 명까지 필요는 없을 수 있죠. 서울대는 뭐 정원이 막 3,000명이면 한 뭐 경쟁력 3대, 평균적으로 3대 1 이상 한다니까 3대 1이면 한 2만 명 정도의 상위권의 등수만 알면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좀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의 순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조금 보여드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수학생이 만든 그 데이터 자료인데, 엑셀이 좀 느리네요. 이름이 엑셀이라서 엑셀이 다른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렇게 표준 점수를 넣으면 이 표점에 일단 저희는 이 넣은 인원의 석차가 나와요. 그럼 얘는 표점으로는 43등인데, 그럼 연대 의대로는 몇 등이냐면 39등이 나와요. 그리고 고대 뭐 사이버 국방으로 넣으면 43등, 고대로 넣으면 43등이 나오고, 성대로 넣으면 또 46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대학별로, 또 대학 안에도 과별로 환산 점수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방식에 의해서 순위를 다 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는 30등인데 저기서는 35등이고 여기서는 29등이고 저기서는 뭐 19등이고 여기서는 50등이냐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가 정확히 나와요. 근데 이거를 모든 대학의 모든 환산 방식의 과별로 또 환산 방식을 다 적용한 데가 없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유불리를 판단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쨌든, 근데 이 데이터, 저희가 가져오는 데이터는 주로 이제 진학사에 있는 지원한 아이들, 그러니까 그 대학에 실제로 지원할 만한 아이들. 그러니까 내가 뭐 1등부터 6까지 다 있는데 서울대는 사실 이것만 분석하면 되죠. 연고대는 여기만 분석하면 되고. 근데 서울대 분석하는 여기 애들 성적 쓰면 안 되잖아요. 등수 나오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들의 어쨌든 요 상위권 이 대학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그 성적을 저희는 이제 진학사 들어가서 그 100분위 성적 경쟁자 분석하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표점으로 변환해가지고 그거를 순위를 매겨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그 표본 가지고 하면 상당히 정확한 전체 모집단의 그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시면 확실한 물리를 알 수 있어. 환산 점수의 영향 순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는 또 최고점, 최저점 이거를 쓰는 건데, 이 최고점, 최저점은 뭐냐면 배치표가 아까 배치표의 그 컷이 회사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마다 다른 게 또 혹시 어느 게 정확해요? 이랬을 때 세상에 정확한 건 없어요. 그 중에 어쨌든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건데 진짜 최종 값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원성을 준비했던 애가 거기 안 넣을 수도 있고 뭐 진학사 거기도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 컷은 결정적으로 변화 속에서 마감날 딱 결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어쨌든 그 컷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쓰는 게 뭘 쓰냐면 그 타사 배치 점수를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사하면은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대성이고 여기가 UA이고 진학사고 이투스거든요. 여기 메가고. 그래서 이거에 지금 배치표에 나와 있는 이 기준점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가 중요한 자료냐면 그 점수랑 나의 점수의 차이. 그래서 UA에 넣었을 때 내가 0.39점이 남는 거죠. 근데 이걸 진학사에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0.3. 우리 손해보고. 그래서 아니 이건 위험하고. 그래서 이 각각의 회사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같이 씁니다. 자료. 그래서 진학사의 여러 그 어쨌든 입시 회사들의 어떤 컷도 같이 보고 환산 점수, 대학별 환산 점수의 순위도 같이 봐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그런 그 입시 어떤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맞아 좀 보면 그래서 일단 환산 점수 속차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공식에 따라서 이걸 계산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환산 점수별로 이 순위가 나오면 제일 좋죠. 그래서 서울대식의 어떤 점수랑 뭐 중앙대 뭐 인문 아니면 중앙대 상경 뭐 하여튼 각 대학과 과별로 요게 나와야 정확한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다 하면 순위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표점이 같아도 대학별 환산 점수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표점이거든요. 지금 표점이 만약에 393이다. 근데 이 안에 393이라는 이 합산된 표점 안에 이게 지금 고려대 환산 점수인데 여기서 수학 표점이 높아서 393이 나온 친구도 있고 뭐 가탄 표점이 높아서 393이 나올 수도 있고 국어 표점이 높아서 393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393의 형태는 다양한데 그 다양한 393점이 이 대학의 그 변형했을 때 환산 점수로 가장 높게 나오면 뭐 여기 보면 뭐 하여튼 70%에서는 한 659까지. 이건 밑에서네요. 밑에서는. 여기서부터 상위 한 25%가 되면 663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같은 표점인데 그 안에 내용을 좀 보면. 그래서 환산 점수로 봐야 된다는 거고. 이건 이게 이제 지금 발표된 숭실대 변환 표준 점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지원하실 때는 이거는 좀 아시죠? 대학별로 순위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인문계는 1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서울대 넣으면 이렇게 대학을 놓고 이것도 나중에 다 제가 그 QR코드 찍은데 그 사이트에 가시면 제가 다 올려놓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건 없으니까. 의대만 조금 볼게요. 의대의 변화 사항을 조금 보면 그 군별 변화 이런 것 나중에 넣을 때 좀 많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과주대랑 구주대가 이제 군별이 다 바뀌었고 서울대가 전형 방법이 좀 바뀌었고 가톨릭 강조도 약간 바뀌었는데 그래서 수능 활용 지표가 이제 여기 동국대는 평균 100분위로 바뀌었고 반영 비율도 이제 여기서 조금 바뀐 것들은 어쨌든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로 이제 의대 넣으실 분들만 좀 참고하시면 돼요. 이것도 올려놓을게요. 보시면 되고 의대 변화 사항도 조금 보시면 되죠. 항상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형 이 요소 그러니까 모집 요강 같은 거 보시면 작년과 꼭 비교하셔야 돼요. 그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실제로 그 요강집 사보면 올해 것만 나와 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가 바뀐 것만 조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올려놓으니까 보시면 되고, 특히 그 면접이 있는 건 아시죠? 의대는 연세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도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패스 or fail이라고 얘가 아니면 그냥 제끼는 용도로 쓰는데 연세대는 점수화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혹시 뭐 필요하실 때 면접 같은 거 이제 준비하실 때 조금 알고는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인문계열 뭐 국어 반영, 그러니까 이거는 반영 비율에 따른 이거 어쨌든 유불리 대학인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파일을 다 올려놓을게요. 거기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쟁자 분석하는 것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는 경쟁자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진학사 가면 경쟁자 분포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경쟁자를 누르면 걔 100분위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분석할 때 좀 어떤 분석이 중요하냐면 좀 그룹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룹을 나누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몇 그룹이 돼요? 5그룹. 그러니까 요 그룹 중에 핵심 분석 대상 제일 먼저 분석해야 될 게 몇 그룹이에요? 내가 만약에 뭐 3그룹에 있다. 그럼 불안하죠. 추합권인데 추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4그룹에 있으면 더 불안하죠. 웬만하면 안 오겠지만 혹시 올 수도 있잖아요. 뚫리면. 그럼 이런 친구들은 분석할 때 경쟁자 분석이라니까 나랑 같이 옆에 있는 친구 분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같이 불안해요, 그냥. 걔는 그리고 나의 이 추합에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걔도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는 거고, 걔가 붙으면 나도 붙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내가 붙으려면 누구를 분석해야 되나요? 1그룹이죠, 1그룹. 여기 애들이 빠져줘야 이 나까지 기회가 와요. 그래서 여기 애들이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가 매년 바뀌겠죠. 그래서 이 그룹이 다른 군의 높은 학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좀 잘 보세요. 이 그래프가 아까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분석을 드렸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최초합이고 여기가 추합이다. 그럼 얘들이 엄청 높아. 그럼 얘네들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빠져나와요. 그럼 여기는 추합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안 되고 여기가 조금 애들이 간단간단해. 약간 높아.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컷이 거의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점수가 다른 데 갈 만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다 봐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까지 기회가 올지 안 올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조금 수합에 뒤에 있지만 원서를 넣을지 안 넣을지를 결정하는 게 앞에 애들에 대한 정보거든요. 그걸 봐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 분석할 때는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해야 그 원서 접수기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또 변해요. 이걸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컷이 600점이었는데 이 높은 애들이 많이 오면 회사에서 진학사에서 또 이거 올려요, 약간. 그러니까 컷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올려요, 바뀌어요. 602점을 올리면 갑자기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아예 여기에 지원 안 하고 다 도망가요. 또 컷이 올라가요. 그럼 도망가면 얘네들이 이제 나가버리니까 또 이게 또 내려와서 어쨌든 얘네들이 또 추합이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실시간으로 계속 봐야 돼요. 매일매일. 오전에 한번 보고 오후 때 한번 보고. 애들 도망갔는지, 그리고 또 도망가면 또 지원자들의 성향이 또 감소했으니까 다시 또 컷이 어떻게 되냐면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또 몰려와요. 그러면 여기 또 넣으면 또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컷이 내려가는지 넣으면 또 몰리니까. 하여튼 이런 그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내가 그 추이를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를 보고 원서를 넣으시면 좀 더 안전해요. 그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펑크는 어디서 날 것 같아요? 펑크를 물론 노리면 안 돼요. 펑크는 거의 잘 안 돼요. 특히 요즘은 상위권학과 펑크 더 안 날 수 있습니다. 문과는. 왜냐하면 경영 경제가 이과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과가 있을 때 조금 노린다면 뭐 펑크 날 거는 거의 뭐 별로 없긴 하지만 거의 잘 없는데 그 쌤은 저 하나는 노릴게요, 지를게요 이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얘네들이 중요해요. 그때 얘네들이 수능 아니, 배치표의 컷이 높게 잡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는 되게 높이 잡힐 수 있거든요. 배치표가 쓸데없이 높이 잡히면 애들이 다 쫄잖아요. 넣었을 때 다 안 된다고 나오니까. 사실 연대가 이런 경우 연대가 작년에 연대가 항상 컷이 높거든요. 고대보다. 근데 컷도 높은데 영어가 잘 나온 애들이 없으니까 영어 반영 비율까지 넣어버리면 컷 때문에 다 불합격된 거예요. 그럼 쫄잖아요. 쫄아가지고 얘네들이 다 도망갔어요. 고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뻥 비니까 갑자기 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끊긴 거죠. 그럼 여기까지 붙는 거죠. 요게 빵꾸예요. 빵꾸라 그래가지고 평균 점수는 별로 안 났으니까 낮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잘하는 학생들 맞아요. 빵꾸 나도 대부분은 잘하는 학생인데 여기 몇 명이 뚫리는 컷이 낮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떤 거냐면 배치표 컷이 좁게 잡혀서 다 쫄았을 때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럼 다 도망가요. 특히 진학사에서 이걸 공개한 이후로 펑크는 옛날에는 진학사가 이걸 공개하기 전에 이런 데이터들이 누가 지원했는지 데이터들이 다 안 나왔을 때는 저희가 정말 먹고 살기가 편했어요. 펑크 뚫릴지 우리가 보고 알거든요. 한 300명만 상담해서 이렇게 본선 얻는 거 보면 어느 과에 애들이 몰리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때는 상담 안 받고 나면 과를 안 바꿔요. 그 뒤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럼 그걸로 넣으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가 뚫릴지. 그러면 야 어디 뚫린다고 얘기하면 그게 어느 정도 동해요. 물론 어디가 뚫린다라는 걸 원서 넣기 한 5일 전 막 이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순간 거기서 다 몰리기 때문에 이건 자살적 예언이라고 내가 예언하는 순간 무조건 예언을 틀리게 돼요.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도 원서 기간 다가와서 어느 정도 보면 보여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전문가가 그거를 많이 상담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진학사를 보고 애들이 다 거기에 넣으니까 거기에 변동 추이를 봐야 돼요. 애들이 쫄아서 다 도망가는지. 그러면 그 느낌을 보고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눈치 작전이 진짜 많이 늘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야비해졌어요. 진짜 내가 소신 있게 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치를 봐야 돼. 잘하는 친구도 사실 눈치 볼 수밖에 없거든요. 높은 데를 넣으니까. 그래서 인생에 눈치만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정보를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률은 왜 조금 의미가 조금 사라졌냐면 경쟁률이 이렇게 돼요. 요새 보시면 마지막까지 다 안 넣어요. 마감일 오후까지 다 안 넣어. 요거까지 발표되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쟁률. 근데 마지막은 이거는 모르죠. 근데 최종은 나와봐야 하니까 내가 원서 넣고 난 뒤에 보는 거니까. 물론 그 전에 경쟁률이 어떤 때는 의미 있냐면 마감 경쟁률 작년 거보다 더 높게 미리 이미 올라와 버리면 그건 진짜 대폭발입니다. 그리고 경쟁률 조금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요 앞에 넣는 애들은 그래도 다 소신지원. 특히 전날까지 마감일 전날까지 넣어요. 전날까지 넣은 애들은 이미 점수가 높은 애들. 주로 여기 있는 애들. 그럼 얘네들의 숫자는 대강 알 수 있어요. 진짜 안정권인 애들. 쟤네들은 딴 데로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안정으로 넣는 애들은 안정은 바로 넣어버려요. 눈치 작전 해야 되는 거 원상 놓고. 그러면 걔네들은 딴 데로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의미가 있는 건 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마감일 오전까지 넣은 애들까지 보면 되죠. 요거는 빠져나갈 애들이 가능성이 크다. 이걸 안정으로 넣은 애들. 그럼 걔네들 숫자를 보고 나는 얘네들을 추정할 수 있죠. 몇 명 정도. 그리고 지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얘가 아예 높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오면 이걸 무조건 대폭발인 거죠. 그 두 가지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조금 의미는 옛날보다 사라졌고 그래서 실제로 이 경쟁률하고 이 컷 올라가는 거 보면 관계가 없어요. 이 분석한 자료는. 그리고 충원율이 아까 얘기했던 이 선을 잘 봐야 돼, 이 선. 그래서 여기서 이 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얼마나 빠지면 내가 이제 비교해가 올까. 이게 이제 충원율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요걸